네, 존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좀 경제 돌아가는 상황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유럽이 또 심상치 않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IMF 구제금융 위기 왔다 그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보니까 고용도 많이 침체돼 있고 다시 한번 전 세계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한 번 이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항상 위기는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아시아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제. 네, 아시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봐요. 일단 중국이 있고 또 한국도 그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의 기업들 다 미국으로 와라. 이제 TSMC도 거의 강제로 미국에서 하지만 지금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1조 넘게 적자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공장 돌리니까. 그러니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그 미국의 노동자들의 그런 기술이 너무 낙후돼 있고 또 나이도 많고 또 숙련되지가 않았고 근데 거기에 무조건 기지를 옮긴다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대부분 공장에 가면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지 않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업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으로 갔다가 제조업 중에서도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거는 낙후가 온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다시 또 옛날로 부흥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잘 된 이유는 서비스업이죠. 금융. 그렇죠. 네. 한국도 금융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미국의 이 제조업 부활 이게 대부분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여기에 이제 꾸준히 이제 이 투자를 해서 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이제 거기서 받아 쓰는 그런 플랜을 생각하고 계셔서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 이런 거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 좀 어거지로 정책을 쓰다가 미국이 패권을 잃어서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네. 너무 이제 먼 얘기고요. 그걸 알 수 없는 얘기니까.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미리 걱정하는 거는 좀 모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우리는 주시장에 있는 건 항상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신문에서 나오고 또 매스컴에 나오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흔들릴 필요는 없죠. 그거보다도 한 200년의 그런 역사를 또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죠.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제는 전 세계 공황이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일본도 지진이 날 수도 있다. 단막할 수도 있다.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한반도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어떤 가능성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갖고 내 투자 전략이 바뀌면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죠. 도사리고 언제 그렇죠.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업에 투자한 거지 시장에 투자한 게 아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도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이제 자산의 70% 되니까 이 집 한 채로 노후 준비한다. 역시나 이것이 거의 불물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저는 집값이 개인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의 집값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야지 집에 수요가 있을 텐데 제가 지방에 강연 가다 보면 재미난 현상을 봐요.
지방에 가는데 그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큰데 인구가 10만인데 그 지방자치에서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런 집을 지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라든가.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지방에 가는데 한국이 굉장히 좁은 나라잖아요. 네. 기차 타고 한두 시간 가서 거기서 10만 원에 살면 나는 엄청난 뭐라 할까요?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죠. 공기도 좋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집에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그런 그 유혹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집값이 너무 과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되고 거기에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의 비중이 내 재산의 7, 80%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한국 경제 별로 좋지 않고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연일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면은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한 번에 터지면 과거 일본과 같은 끔찍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부동산 그 당시에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일본 부동산 버블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때 일본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몇 번을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었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버블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버블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나홀로 버블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 네네. 가치가 너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랐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보다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유동성이 아직 다 회수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제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난민들이 늘어나고 사실은 꼭 코로나 전 이전부터도 그러죠. 예전부터 이쪽 있었던 그 난민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관광 트렌드가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었고 돈은 많이 풀렸고 근데 집의 공급은 별로 늘질 않고 이러면서 부동산 값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상당히 비탄력적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10년, 20년씩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땅을 갖다가 뭐 용도 전환을 해서 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 버블하고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냐면 그건 아니고 많이 오른 편이지만 우리나라만큼 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전 세계적인 부동산 과열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은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 양극화죠. 서울의 핵심 지역하고 지방하고. 앞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지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핵심적인 지역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화 추세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보면은 지방의 부동산 중에서도 지방은 이제 아마 KTX 라인을 따라서 KTX 역을 중심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KTX 역의 그 접근성이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 역세권이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KTX 역세권은 괜찮은데 그 외에는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게 1가구 2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지방에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오히려 장려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주로 자기가 현재 사는데 아마 서울에 많이 사실 텐데 서울에 살다가 1년에 한 달 정도나 뭐 이렇게 지방에 가서 좀 한적한 데 가서 살다 오고 그렇죠. 한여름에 네. 더울 때 열대야 심할 때 잠깐 지방 가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걸 오히려 그런 거 살짝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1가구 2주택을 하면 어떨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것도 신중하게 골라야 될 거고요. 뭐 그런 건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방 부동산 지방 경기도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한번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나오는 뭐 대출 규제 강력한 이런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뭐 특히 중심지만 오르는 이런 구조적인 현상을 막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전혀 저는 그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상대적인 거예요. 인기 있는 지역이냐 비인기 지역이냐는 상대적인 건데 전체를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지역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뭐 전체를 막는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비인기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수도권의 어떤 주택 공급을 조금 늘릴 수 있게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갖다 지방에 한 채 정도 더 갖는 거 비용을 확 떨어뜨려줘 가지고 그렇게 별장식으로라도 이제 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그런 그 공동화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지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약간 보유세 건드릴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보유세 건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다 봤거든요. 그 효과 없다라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오히려 강남 지역의 값이 더 올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과연 할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는 그냥 한번 물론 이제 검토는 다 하겠지만 과연 실행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글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LG그룹도 뭐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이 과거 IMF 때처럼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한국의 지금 내수 경기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참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소비자 심리 조사도 그렇고 기업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심리가 위축이 돼 있고 그거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게 국내외적인 상황이 다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외부적인 거는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침체된 거.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소비가 이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 여력이 그렇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잘 조성이 안 된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삼성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좀 상황이 됐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호황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조선이 상당히 희망적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 건 아니라서 이제 아마 근데 그건 좀 바뀌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는 뭐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었고 지금 어려운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뭐
어떤 특정 산업 하나에 의존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아주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도 있는데 배터리가 요새는 좀 안 좋아요. 그 캐즘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데 이것도 주기를 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좀 회복이 될 거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쪽에서 그래도 다양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IMF 상황 그런 외환위기 이런 거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외환위기 상황에서 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딱 30억 달러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지금은 4,200억 달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제가 또 때마침 어저께 이제 발표된 통계인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도 한 50억 달러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외환 자체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수 경기가 잘 살아나질 않는데 근데 저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력은 확실히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 환경에서도 규제가 많고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산업이 들어오려 그럴 때 기존 그 사업자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해관계 조정 같은 게 자꾸 느려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얼리 아답터 기질이 있어서 IT 쪽에서는 굉장히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우버 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나라 우버 택시는 그 우버 택시가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예,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고 뭐 스마트 헬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존의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그 주된 요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규제입니다.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활동을 조금 이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도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좀 최근에 보면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가격한 그런 원사 플러스 또 액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달러 패권의 시대가 뭐 저물어간다 끝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400원을 넘어서 뭐 1,430원까지 올라서 뭐 외환당국이 뭐 구두 개입한다라고 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 경제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화가 그러니까 달러 표기 원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해외에서 보기에는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이제 해외 평가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막 그 극단적으로 낮은 거는 아니지만 그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장기적인 그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얼마 전에 IMF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권고안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하면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 거기서도 근데 그 전망치를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뭐 크게 뭐 하향 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내년에도 뭐 그냥 기존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해외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주요국들 중에서 제일 약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해외에서 봤을 때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환율이 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주 뭐 위험하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뭐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게 환율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은 자산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표님께서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큰 부를 이루기도 했는데 그럼 노후를 위해서 현 시점을 투자 기회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이죠. 주식인데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나는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아마 안 되고 다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에 내가 월급의 몇 %를 투자하고 있는지 20% 투자하고 있는지 10%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투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소비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소비를 다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남은 돈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투자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투자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건데 우리는 소비를 먼저 하고 투자를 나중에 해요. 그 순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뭐 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시장 지수 뭐 코덱스 뭐 200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부터 시작해야죠. 네. 그런 15%가 개런티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900만 원까지 그러면 그것부터 채우고 나서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건 안 하고 그냥 개별 주식하거나 막 하니까 과학적이지가 않죠. 나는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게 되면 그러니까 IRP를 포함해서 그러면 15% 리턴이 개런티 된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인 소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리를 따졌을 때는 무지하게 좋은 기회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주식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고 네. 연 900만 원인가요? 한도가?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은 600이고 그다음에 IRP에서 플러스 300에서 900까지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900이니까 그럼 한 달에 뭐 어떻게 되죠? 70만 원? 그것만이라도 채우면 되죠. 7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표 지수라든지 미국 네, 대표 지수. 뭐 S&P 500을 사도 좋고 네, 네. 아니면 반반씩 사도 좋고 그거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특히 오래가 가게 디폴트다. 기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가 가기 전에 하면 훨씬 더 또 유익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3달? 네. 3달 동안에 투자하겠다면 거기서 15% 준다 그러면요. 그 애뉴얼라이즈 하면은 한 30% 40% 투자 소득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이제 뭐 매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매월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한 1억 정도 목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후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이에 따라 틀리죠.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70이다 그러면 가장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좀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ETF를 사더라도 배당 많이 해주는 ETF를 한다든가 리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변동성을 이제 참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약간 기대 수익을 너무 높게 보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원금을 손실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은 필요가 없는 게 20대부터 60세까지 하면 40년 투자하잖아요. 근데 왜 가격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40년 투자하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금융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ETF 사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주식 가격의 하락이나 아니면 상승이나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1년에 900만 원을 꼭 채운다 생각하시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정세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가끔 주식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추석에 가족들하고 금융교육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잘 날 것 같은데 투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히려 좀 괜찮은 자산을 잘 찾아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또 유익이 된다는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금융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